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유튜브를 많이 우리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이죠. 황현 대표죠.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황현 대표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오늘 제가 진짜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또 저희 한정훈 대표님, 부동산 경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이고요. 노하우가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과 함께 제가 합동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내용들 하나도 남김없이 탈탈 털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를 해서 저도 좀 흥성합니다. 자, 오늘 황현 대표님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좀 감기 몸살. 예, 지금 제가 사실상 마스크 쓰고 해야지 되는데 네, 지금 감기 독감이 좀 심하게 걸려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청자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오늘 또 이제 나왔고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만은 아니고 처음이죠. 처음이네요. 예. 처음. 가끔씩 얼굴은 보는데요. 그죠? 오늘 처음. 네, 자주 뵙는 사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오늘 주제를 하나씩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전세 사기. 네. 이거 지금 뭐 전국적으로 막 그냥 크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전세 사기가 일어나면서 이제 빌라의 전세 비율도 점점 줄어들고 아파트 전세 비중이 뭐 1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빌라 기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 빌라 시장, 지금 이 빌라 기피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빌라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우리 황현 대표님의 고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게 단순하게 빌라 시장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확장해서 이야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빌라도 빌라 나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 시장이 이제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 크게 양극화 시장으로 좀 바뀌고 있지 않나. 근데 저는 이제 사실상 이 빌라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 빌라 얘기만 갖고 1시간 해야 되거든요. 할 게 많죠.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게, 맞아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빌라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저 50% 이상 육박하는 서민 주거 안정 시장의 붕괴가 이게 초래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생애 주기를 보면, 근데 뭐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원룸 같은 데서 생활을 하다가 뭐 돈이 있으신 분이라든가 뭐 부모님의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야 뭐 아파트로 바로 전세로 갔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편적으로 뭐 다가구나 빌라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아파트 청약을 받고 이렇게 이게 순서거든요, 이게. 근데 그렇죠. 빌라 시장의 붕괴는 즉 주거 사다리의 붕괴가 이게 초래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부의 대처도 좀 너무 아쉬운 점이 많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앞서 얘기한 건 첫 번째 양극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과 신축 빌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과 신축 빌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 시내에서 강서 지역에 있는 뭐 목동, 화곡동 정도 빼놓고는 이렇게 빌라 전세 사기가 나오는 지역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사무실이 지금 여기 논현동이죠. 논현동 같은 경우나 뭐 강남 일대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이슈가 아주 센 마용성 같은 지역들 라든가 뭐 청량리 같은 지역이라든가 뭐 동작구 같은 지역들, 뭐 광진구 같은 지역들, 이런 데에서 뭐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양극화라는 게 첫 번째 재개발 빌라 시장과 그렇지 않은 일반 빌라 시장에서 일단 양극화가 좀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실 투자자분들이 요즘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재개발 빌라를 살 때도 이거 역전세 나면 어떡하죠? 맞아요. 내가 빌라왕이 되면 어떡하죠?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 이제 전세 가격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역전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쨌거나 공시지가에 의한 보증보험료로 인해서 전세가 책정돼서 지금 구입을 하시는 거고, 그죠? 전세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또 빌라를 구입하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쨌거나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전세가율이 사실상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뭐 역전세 같은 게 일어날 확률은 적고, 다만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제 수도권, 주요 광역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저렴한 토지 비용을 이용해서 무분별하게 뭐 빌라가 우리 서울에 같은 데는 신축 빌라를 지으면 한 동, 두 동 지으면 많이 짓는단 말이에요. 건축업자가.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인천이나 일산이나 뭐 이렇게 조그만 외곽으로 나가면 빌라가 1차부터 12차까지 있어요. 그래요. 1차, 2차, 3차. 아파트 단지형으로 막 빌라를 지어놓는단 말이야. 이런 데서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터지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또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아까 이제 양극화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제 재개발 시장에서도 좀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재개발도 이제 초기 재개발 시장이 있고, 이제 완숙된, 숙성된 재개발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량진 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부가연동 같은 데처럼, 굵직굵직한 숙성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할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피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물론 물량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남 뉴타운 전체의 물량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노량진 뉴타운 5구역에 하나 있는 것 같던데. 노량진 뉴타운도 1구역부터 8구역까지가 있는데 물량이 딱 2개 나와 있어요. 그 나와 있는 게 많게는 5억 정도, 적게는 3, 4억 이상 피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 그런데 초기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데가 한강변의 뭐 자양동 같은 지역이겠죠. 자양동. 네, 그리고 이제 좋죠. 뭐, 네, 뭐 성동구 쪽에도 있고, 청량리 쪽에도 있고, 뭐 왕십리 주변에도 있고, 뭐 노량진 주변 같은 데도 있고, 마포 주변에 있는 이런 초기 재개발, 뭐 원효로 같은 지역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초기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는 외려 피가 너무 하루하루 다르게 붙고 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뭐 한 3억 5천 하던 게 4년 전에 3억 5천 하던 빌라가 지금 13억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물건을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 와서도 많은 분들이 당황해 하시는 게, 아니 지금 빌라왕 때문에 빌라 시장이 풍지박산이 났다며요. 그리고 나서 현장 가서 물건 보시고 놀라시는 거야. 이게 왜 뉴스랑 틀리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양극화 시장이다, 이게. 그래서 일단 저는 양극화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양극화 시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뭐 실수요라든가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가격보다는 입지를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렇죠. 재개발이 가능한지, 뭐 한강변이라든가, 뭐 서울시 7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거든요. 뭐 서울역 개발, 용산역 개발, 그리고 이제 창동, 광운대 역세권 개발, 청량리, 왕십리 역세권 개발, 삼성동 역세권 개발, 이렇게 삼성역이죠. 이런 역세권 개발 사업장이라든가 한강변 위주의 좀 지역, 그리고 용산이나 뭐 마용산 같은 데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이런 지역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빌라 역전세란을 타개할 수 있는 게, 가장 저는 쉽게 타개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뭐 뉴스에 보면 뭐 감정평가사들이 뭐 허위로 해서 뭐 잡아들이고 뭐 말이 많잖아요. 어쨌거나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억짜리 집을 2억 5천 전세 끼고 샀는데 전세가 1억 5천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이제 갭이 1억이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있으세요? 집주인이시라면? 집주인이라면 그건 돈을 빌려야죠. 그렇죠. 어디서는. 네. 근데 은행에서. 친척한테? 은행에서. 은행에서 뭐 안 빌려주신답니까? 안 빌려주세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안 빌려주냐 하면 이게 DSR로 묶여 있어서 안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온전하게 집주인이 책임지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전세자기, 물론 이제 작정하고 이렇게 기획부동산식으로 전세자기를 친 사람들을 빌라왕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나는 내 집을 한 채 있고 빌라 한 채 정도를 더 샀어. 재개발을 바라보고 샀던, 노후를 대비해서 샀던, 수익을 보기 위해서 샀는데 이게 갑자기 1억이라는 돈이 갭이 생겨버린 거예요. 역전세가 나서.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좀 DSR을 일시적으로 좀 풀어줘서 좀 그거를 해치할 수 있게끔 해주면 조금 더 빨리 이 역전세단이 사라질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시장도 그럼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이 빌라 전세 시장이 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정말 이 빌라라든가 주거용 오피스텔, 소형주택이라든가 서민주택에 대한 주거사대기가 끊기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도 엄청나게 큰 파장이 있을 거고, 불합리한 점이 분명히 나타날 거고, 또 그거에 의한 여러 가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다시 되돌아오는 대파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좀 이거를 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므로 인해서 또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울시 지금 빌라 착공 인허가 건수가 81%나 감소했대요. 맞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빌라도 그렇고 네. 빌라가 더 많겠죠. 그렇죠. 81% 감소하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서울의 신축 빌라 구경하기 힘든 거야. 그러면 이제 역세권이라든가 주요 인기 지역의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또 인기가 많아질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전세 시세가, 전세 시장이 사라지고 월세화가 된다면 100만 원 받던 월세 150만 원 불러도 돼요, 이제. 그러면 서민들은 어쨌거나 생활고에 더 힘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지출 비용이 생활비 지출이 원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여기서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는 공공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소비재가 안 살아날 때 좀 더 확장을 해봐요. 이제 지출이 감소한다. 이게 뭐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까지 확장돼서 얘기할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정리해서 제가 이제 말이 많았는데요. 두서없이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빌라 시장이 양극화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지 된다. 철저하게 재개발이라든가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역전세란을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특별법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아니면 특례 보금자리론처럼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한테 일시적으로 DSR을 좀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세 번째는 지금 빌라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서민 주거 안정에 상당히 위협될 수밖에 없겠고, 지금은 사실상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5, 6년 후에도 이 가격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인기 지역이라든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빌라는 아파트 가격 이상 또 폭등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부동산가 몇십 년 전 일이지만 입문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은 빌라나 이런 것들은 사는 순간 가격이 떨어진다. 네. 이제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 재개발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빌라죠.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이 재개발 시장의 빌라와 그리고 일반 그 재개발이 안 되는 그런 빌라는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되고, 그 지역적인 입지도 봐야 되는데, 오늘 그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임대사업자 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 예전에 지난 정부에서도 투기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그냥 투기꾼으로 몰아갔잖아요. 근데 지금도 임대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전세금을 빼줄래도 빼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수십만 임대사업자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수치를 기억이 안 나는데 수십만 명의 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의 70~80%가 빌라나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바꿔서 생각해서 이 수십만의 임대사업자들이 이 빌라나 오피스텔을 구입을 안 했다면 이 시장에 공급이 됐을까요? 그렇죠. 그죠? 공급이 안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분들이 시장에 미치는 선악 영향력은 반드시 있다. 근데 그분들을 단순하게 투기꾼 아니면 막말을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다면 뭐 돈에 미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사실상 좀 불합리하지 않나. 아니면 정부가 그 수십만의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물량을 다 보유해갖고 정부가 공공임대로 돌리면 너무 좋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못하니까 민간한테 맡긴 거잖아, 그게. 근데 어쨌거나 이게 좀 제도 바깥에서 제도적으로 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터진 건데, 이번 기회로 저는 좀 서민 주거 시장에 대한 새로운 우리가 관찰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공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좀 DSR을 풀어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례 보금자리론 같이 어떤 한시적으로라도 풀어줘서 그 전세금을 내줄 수 있게끔 일단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시각을 조금 넓혀서 우리 황현 대표의 얘기를 일단 들어봤는데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자, 미국 연준이 지난주에 0.25% 금리 인상을 다시 단행했죠. 물론 예상했던 바입니다.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인 1.75%로 격차가 벌어졌는데,
지금 이게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다시 한은에서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뭐 좀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또 한편에서는 올해 안에 반대로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양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 황현 대표의 고견을 한번 듣는 시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고견보다는 제가 이제 뇌피셜인데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금리 얘기만 나오면 또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작년 11월 달,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1, 2월 달이 최고 피크였잖아요, 사실상. 주택 가격이 고점 대비 40%까지 폭락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했었던 게 뭐냐면, 앞으로 5년, 10년 간다.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였었단 말이에요. 금리가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금리가 6, 7개월 만에 1%대 금리가 기준금리 6%까지 올라가는데 뭐 5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러고 나서 2, 3개월 지나니까 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상 시장 상황이 과거처럼 장기가 아니라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이 이제 갈팡질팡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다.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가 동결이고요. 네, 아니면 빠르면 10월부터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되게 상황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안 좋죠.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 경기가 많이 악화돼 있고, 네, 어쨌거나 전체적인 펜더멘탈이 상당히 악화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 자본이 계속해서 유출이 될 거고, 뭐 원화 약세, 특히나 이제 하반기에 어마어마한 금액의 PF가 도래해요. 만기가. 맞아.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연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일단 어쨌거나 지금 지금처럼 좀 유지가 되거나 좀 떨어진다면, 그리고 또 하나 소비 지출 전망이 지금 사실상 최악이거든요. 앞으로도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지출이 안 되면 우리나라처럼 내수에 기반한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회생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금리까지 올라가 버린다면 저는 소비 지출 자체가 지금 극도의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큰 금리 인하를 예견할 수는 없지만 베이비 스텝 정도의 금리 인하 내지는 동결적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으로 출발해서 이제 미국, 유럽, 동아시아까지 3월 달 들어서 금리 인하 정책을 다 시사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보면 대세의 흐름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나 동결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올 초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 한 4분기부터는 인하 쪽으로 갈 거고 우리나라는 3분기부터 지나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금리 인하의 얘기들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너무 이렇게 시장을 갖다가 너무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은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어차피 이제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지만 이제 더 이상의 인상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동결을 하면서 어느 타이밍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를 이제 고민을 할 거고, 미국의 파월 의장은 지금 금리 인하는 없다 올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상당히 높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고, 그리고 미국의 그런 상황도 지금 전체적으로 인하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 인상은 아니고 이제 동결이냐,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인하를 하느냐, 이것만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 부동산이 지금 대세 하락기가 아니고 미국발 금리의 폭등에 의한 영향, 그리고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서 한 2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치솟은 그런 영향으로 지금은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이지, 이게 무슨 대세 하락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죠. 지금 시장은
완전히 지금 뭔가 좋아지는 시장 쪽으로 가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은 거래량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금리 인상은 없다. 이렇게 우리 황현 대표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2, 3년 뒤에 집값이 이 공급 부족으로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인허가와 착공 실적 지표가 지금 상당히 감소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25년에 집값 폭등할 것이다. 아니면 집값 문제 없다. 5대5로 의견이 팽팽히 갈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황현 대표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그리고 궁금하고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정해갈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이 이야기로 이제 세미나를 주제를 많이 잡거든요, 사실. 그래요?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경제라 그러잖아요. 시장 경제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장 경제라 그러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제가 봤을 때 아쉬운 게 페이퍼 경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로 보는 숫자, 수치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인구 감소 시대에 살고 있죠. 도시 소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택 공급과 수요를 떠나서 현재 상황에서 공급이 멈췄다고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더 늘어난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공급의 양을 떠나서 우리나라는 팩트가 뭐냐면 인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도시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집이 남아돌까요? 안 남아돌까요? 남아돌겠죠. 남아돌겠죠. 그러면 집을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돌더라도 네. 그게 이제 지역적인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많은 하락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단순 지표로만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집이 5천 개가 있으면 왜 집을 사야지 돼?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주택의 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100%를 훨씬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집 없는 사람이 50%라는 건 뭐냐면 50%의 사람들이 살 만한 집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에 치중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양만 갖고 얘기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게 삼성동만 하더라도 삼성동 GBC가 이제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삼성동 GBC가 개발되면 많은 전문가들이 최대 상주 인구를 약 10만 명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삼성동 GBC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근무하는 부대 시설까지 10만 명 정도면 동탄 인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네. 그죠? 네. 그러면 동탄 인구 하나가 쑥 삼성동으로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럼 동탄이라는 도시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비겠죠. 그럼 그 지역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할 거고 도시가 소멸될 거란 말이죠. 반면에 삼성동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빵집도 하나 더 필요하고 커피숍도 필요하고 세탁소도 필요하고 주거시설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모든 물가라든가 지가가 오르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지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제 인구 감소 시대와 도시 소멸 시대는 앞서 제가 빌라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초양극화 시대로 갈 것 같고요. 서울 집값 평당 1억 시세는 평균 평당 1억 시세는 저는 올 것 같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공급난인데 이거는 이제 정확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부터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주택 공급이 거의 70% 이상 인허가 건수가 줄었습니다. 인허가 건수가.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인허가를 받고 인허가가 나고 입주까지 보통 5년 정도 걸린다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이 과거 정권에서는 인허가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지금 인허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신속통합이나 공공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이라다 기타 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근데 얘네들이 이제 시작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인허가까지 몇 년 걸릴까요? 5년에서도 7년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입주까지 또 5년이면 제가 봤을 때 한 2030년까지 공급은 서울 올스톱이다 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금리라든가 기타 외부 사항을 떠나서 서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좋은 질의 고급 주택은 2030년까지는 이제 부족한 현상이고 전 또 그걸 어디서 보냐면 요즘 분양시장 자체가 서울 같은 경우
수백 대 1이 나오잖아요. 그렇다 그러네요. 그죠? 154대 1이 말이 됩니까? 이문동에서. 어디요? 이문동에서. 이문동. 이문유통.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문동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분양가들이 다 고분양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지니까 고분양가가 돼버린 건데, 서울에서 나오는 이 고분양가 청약 시장이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로 완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새 아파트에 신축 아파트에 목말라 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전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 인허가 건수는 장기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에 서울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상당히 크게 우상향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시간이 좀 필요한 거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현장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실제로 돌아가는 걸. 근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시장을 분석하는 것은 그건 한계가 있는 거고요. 잘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집값이 아직도 바닥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해요. 근데 어쨌든 시장 상황은 지금 좋아지니까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죠. 저도 이 주택 공급이 예전에 우리 2018년도에도 그 뉴스 기사 그런 거 많이 났잖아요. 공급 물량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지금 뭐 물량이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 실제로 그때 2018년도에도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공급 물량이 많아서 이 뭐 가격이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마다 봐야 된다. 전체 공급 물량이 아니라 지역의 공급 물량, 수요와 공급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항상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어떤 지역은 공급 물량이 많고 어떤 지역은 작고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될까요? 작은 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공급 물량, 전국적인 공급 물량을 놓고 얘기할 게 아니고 어떤 한 지역을 놓고 그 지역의 공급이 많은지 수요가 많은지를 봐야 된다. 근데 지금 향후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황현 대표는 2030년도까지 뭐 서울에 주택 공급 물량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봐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가장 공급이 부족한 데는 서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집값은 일시적으로 어떤 변동이 생겨서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항상 우상향이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